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을 둘러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유독 목소리가 크고 뻔뻔하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까? 정치, 미디어, 금융계는 물론이고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조차 그런 모습으로 더 많은 관심과 보상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현상의 뿌리,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질긴 문화라는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특정 문화 속에서 세대를 거쳐 학습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돈이나 지위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계급적 문화는 나르시시스트를 키워내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그늘 아래 개인보다는 집단을, 자녀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권위를 앞세웠던 시절의 모습과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성별, 인종, 사회적 계층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는 문화 속에서 가족 내에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동은 문제로 지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래 다 그런 거야, 혹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로 합리화되고 심지어 조장되기까지 합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나르시시스트와 정서적 학대를 키우는 온실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특히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가부장적인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이 움직이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이를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을 통해 대리 권력을 얻는 어머니가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 학대자가 되는 경우도 관찰됩니다. 아들이 가진 힘이 곧 어머니의 힘이 되는 구조 속에서 그녀 역시 가족 내에서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원래 세상이 그런 것이라며 방관하거나 그 사람도 당신을 위한 최선을 원했을 뿐이라며 가해자를 변호하는 조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인간성과 공감, 그리고 존중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그 시스템 안에서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키울 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문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으로 성공적인 사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화적 나르시시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며 어떤 사람은 더 우월하고 가치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편견을 자연스럽게 학습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타인을 괴롭히고 멸시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부모가 그런 사람이라면 자녀 중 일부는 그 편견과 괴롭힘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또 다른 세대의 나르시시스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문화적 배경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함정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원래 저 문화는 저런 식이야. 악의는 없을 거야. 와 같은 변명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에서 끔찍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이건 우리 문화일 뿐이다 라고 변명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회적 규칙들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었다면 타인을 존중하는 법 또한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소위 골든 차일드, 즉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특별 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으며 약자를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억압적인 문화의 수혜자입니다. 반대로 취약한 나르시시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문화권에서는 권력을 가진 성별로 태어났지만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며 그 특권을 잃어버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고 분노하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지배감을 느끼려 합니다. 새로운 문화에 의해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말이죠. 문화적으로 용인된 나르시시스트는 가족과 사회의 조력자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그들의 행동이 문제될 때 그들은 진심으로 충격을 받으며 이건 내 문화일 뿐인데 왜 문제 삼느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그냥 문화 차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깨깨 군다면 그것은 오리입니다. 나르시시즘적 행동은 그것이 어떤 문화적 외피를 둘렀든 본질적으로 나르시시즘적 행동일 뿐입니다.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당신을 계속 그 관계에 갇히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세상의 나르시시스트가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나르시시스트의 수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배우거나 그런 관계를 겪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증 편향과 같은 심리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한번 무언가를 인식하고 나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기적이라고 보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세대 간의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저명한 나르시시즘 연구가인 키스 캠벨 박사는 과시적이고 외향적인 과대성 나르시시즘은 예전부터 꾸준히 존재해왔지만 내면의 불안과 피해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취약한 나르시시즘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더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 또한 그의 의견에 깊이 동의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냉담하고 무뚝뚝하며 공감 능력 없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이상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무시당하고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것 또한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발전하기 전이었기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문제들은 그저 의지가 약해서라며 무시당했고 아동기의 트라우마는 살다 보면 겪는 일로 치부되며 그냥 잊고 강해져라는 말로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나르시시즘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가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시끄럽고 뻔뻔하고 비윤리적이며 교묘하게 남을 조종하고 이기적이며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정치, 미디어, 금융 등 사회의 상층부에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SNS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피상적이며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콘텐츠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그 관심은 곧 돈과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사회적 비교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과거에는 그 비교의 대상이 내 주변 사람들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화려하고 이상적인 순간만을 매일같이 봅니다. 그들의 멋진 라이프 스타일, 높은 연봉, 완벽해 보이는 관계를 보며 나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자문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괴물을 키웁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런 비교 속에서도 잠시 기분이 우울해질 수는 있지만 이내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균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사회적 비교는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특히 피해의식과 질투심이 가득한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의 성공은 자신의 무능함과 불행을 확인시키는 고통스러운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세상을 탓하며 수동 공격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세상이 더 각박하고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사회적 비교를 극대화하는 지금의 환경이 그들의 취약한 나르시시즘을 더 자주, 더 강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독선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이라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랬을 거야. 좋게 가르쳐주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무례함을 눈감아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특권의식에 차있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착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뿐입니다. 한국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죠. 독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친절의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맹목적인 친절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친절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지혜로운 친절입니다. 상대가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일 때는 기꺼이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거나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결과와 책임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언어입니다.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독선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타인을 괴롭히도록 만드는 방임과 같습니다. 분별력 있는 친절은 진정한 친절은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상처받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종종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은 깔끔하게 정리된 정신질환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타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복잡한 관계 속 트라우마 이야기는 불편해합니다.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세대 간의 학대와 같은 이야기는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문제는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집안 망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해도 자기 연민에 빠진 불평분자라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난을 받기 일쑤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수많은 이들이 당신과 같은 상처를 겪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비난하며 당신을 침묵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감당할 만한 공감 능력이나 그릇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중요하며 당신의 감정은 진짜입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전부를 볼 자격이 없는 것은 그들의 손실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을 둘러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유독 목소리가 크고 뻔뻔하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까? 정치, 미디어, 금융계는 물론이고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조차 그런 모습으로 더 많은 관심과 보상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현상의 뿌리,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질긴 문화라는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특정 문화 속에서 세대를 거쳐 학습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돈이나 지위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계급적 문화는 나르시시스트를 키워내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그늘 아래 개인보다는 집단을, 자녀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권위를 앞세웠던 시절의 모습과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성별, 인종, 사회적 계층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는 문화 속에서 가족 내에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동은 문제로 지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래 다 그런 거야, 혹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로 합리화되고 심지어 조장되기까지 합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나르시시스트와 정서적 학대를 키우는 온실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특히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가부장적인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이 움직이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이를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을 통해 대리 권력을 얻는 어머니가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 학대자가 되는 경우도 관찰됩니다. 아들이 가진 힘이 곧 어머니의 힘이 되는 구조 속에서 그녀 역시 가족 내에서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원래 세상이 그런 것이라며 방관하거나 그 사람도 당신을 위한 최선을 원했을 뿐이라며 가해자를 변호하는 조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인간성과 공감, 그리고 존중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그 시스템 안에서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키울 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문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으로 성공적인 사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화적 나르시시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며 어떤 사람은 더 우월하고 가치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편견을 자연스럽게 학습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타인을 괴롭히고 멸시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부모가 그런 사람이라면 자녀 중 일부는 그 편견과 괴롭힘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또 다른 세대의 나르시시스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문화적 배경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함정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원래 저 문화는 저런 식이야. 악의는 없을 거야. 와 같은 변명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에서 끔찍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이건 우리 문화일 뿐이다 라고 변명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회적 규칙들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었다면 타인을 존중하는 법 또한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소위 골든 차일드, 즉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특별 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으며 약자를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억압적인 문화의 수혜자입니다. 반대로 취약한 나르시시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문화권에서는 권력을 가진 성별로 태어났지만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며 그 특권을 잃어버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고 분노하며 피해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지배감을 느끼려 합니다. 새로운 문화에 의해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말이죠. 문화적으로 용인된 나르시시스트는 가족과 사회의 조력자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그들의 행동이 문제될 때 그들은 진심으로 충격을 받으며 이건 내 문화일 뿐인데 왜 문제 삼느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그냥 문화 차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깨깨 군다면 그것은 오리입니다. 나르시시즘적 행동은 그것이 어떤 문화적 외피를 둘렀든 본질적으로 나르시시즘적 행동일 뿐입니다.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당신을 계속 그 관계에 갇히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세상의 나르시시스트가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나르시시스트의 수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배우거나 그런 관계를 겪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증 편향과 같은 심리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한번 무언가를 인식하고 나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기적이라고 보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세대 간의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저명한 나르시시즘 연구가인 키스 캠벨 박사는 과시적이고 외향적인 과대성 나르시시즘은 예전부터 꾸준히 존재해왔지만 내면의 불안과 피해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취약한 나르시시즘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더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 또한 그의 의견에 깊이 동의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냉담하고 무뚝뚝하며 공감 능력 없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이상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무시당하고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것 또한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발전하기 전이었기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문제들은 그저 의지가 약해서라며 무시당했고 아동기의 트라우마는 살다 보면 겪는 일로 치부되며 그냥 잊고 강해져라는 말로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나르시시즘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가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시끄럽고 뻔뻔하고 비윤리적이며 교묘하게 남을 조종하고 이기적이며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정치, 미디어, 금융 등 사회의 상층부에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SNS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피상적이며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콘텐츠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그 관심은 곧 돈과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사회적 비교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과거에는 그 비교의 대상이 내 주변 사람들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화려하고 이상적인 순간만을 매일같이 봅니다. 그들의 멋진 라이프 스타일, 높은 연봉, 완벽해 보이는 관계를 보며 나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자문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괴물을 키웁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런 비교 속에서도 잠시 기분이 우울해질 수는 있지만 이내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균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사회적 비교는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특히 피해의식과 질투심이 가득한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의 성공은 자신의 무능함과 불행을 확인시키는 고통스러운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세상을 탓하며 수동 공격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세상이 더 각박하고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사회적 비교를 극대화하는 지금의 환경이 그들의 취약한 나르시시즘을 더 자주, 더 강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독선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이라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랬을 거야. 좋게 가르쳐주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무례함을 눈감아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특권의식에 차있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착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뿐입니다. 한국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죠. 독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친절의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맹목적인 친절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친절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지혜로운 친절입니다. 상대가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일 때는 기꺼이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거나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결과와 책임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언어입니다.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독선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타인을 괴롭히도록 만드는 방임과 같습니다. 분별력 있는 친절은 진정한 친절은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상처받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종종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은 깔끔하게 정리된 정신질환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타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복잡한 관계 속 트라우마 이야기는 불편해합니다.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세대 간의 학대와 같은 이야기는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문제는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집안 망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해도 자기 연민에 빠진 불평분자라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난을 받기 일쑤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수많은 이들이 당신과 같은 상처를 겪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비난하며 당신을 침묵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감당할 만한 공감 능력이나 그릇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중요하며 당신의 감정은 진짜입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전부를 볼 자격이 없는 것은 그들의 손실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을 둘러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유독 목소리가 크고 뻔뻔하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까? 정치, 미디어, 금융계는 물론이고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조차 그런 모습으로 더 많은 관심과 보상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현상의 뿌리,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질긴 문화라는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특정 문화 속에서 세대를 거쳐 학습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돈이나 지위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계급적 문화는 나르시시스트를 키워내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그늘 아래 개인보다는 집단을, 자녀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권위를 앞세웠던 시절의 모습과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성별, 인종, 사회적 계층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는 문화 속에서 가족 내에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동은 문제로 지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래 다 그런 거야, 혹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로 합리화되고 심지어 조장되기까지 합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나르시시스트와 정서적 학대를 키우는 온실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특히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가부장적인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이 움직이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이를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을 통해 대리 권력을 얻는 어머니가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 학대자가 되는 경우도 관찰됩니다. 아들이 가진 힘이 곧 어머니의 힘이 되는 구조 속에서 그녀 역시 가족 내에서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원래 세상이 그런 것이라며 방관하거나 그 사람도 당신을 위한 최선을 원했을 뿐이라며 가해자를 변호하는 조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인간성과 공감, 그리고 존중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그 시스템 안에서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키울 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문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으로 성공적인 사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화적 나르시시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며 어떤 사람은 더 우월하고 가치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편견을 자연스럽게 학습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타인을 괴롭히고 멸시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부모가 그런 사람이라면 자녀 중 일부는 그 편견과 괴롭힘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또 다른 세대의 나르시시스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문화적 배경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함정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원래 저 문화는 저런 식이야. 악의는 없을 거야. 와 같은 변명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에서 끔찍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이건 우리 문화일 뿐이다 라고 변명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회적 규칙들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었다면 타인을 존중하는 법 또한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소위 골든 차일드, 즉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특별 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으며 약자를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억압적인 문화의 수혜자입니다. 반대로 취약한 나르시시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문화권에서는 권력을 가진 성별로 태어났지만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며 그 특권을 잃어버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고 분노하며 피해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지배감을 느끼려 합니다. 새로운 문화에 의해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말이죠. 문화적으로 용인된 나르시시스트는 가족과 사회의 조력자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그들의 행동이 문제될 때 그들은 진심으로 충격을 받으며 이건 내 문화일 뿐인데 왜 문제 삼느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그냥 문화 차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깨깨 군다면 그것은 오리입니다. 나르시시즘적 행동은 그것이 어떤 문화적 외피를 둘렀든 본질적으로 나르시시즘적 행동일 뿐입니다.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당신을 계속 그 관계에 갇히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세상의 나르시시스트가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나르시시스트의 수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배우거나 그런 관계를 겪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증 편향과 같은 심리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한번 무언가를 인식하고 나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기적이라고 보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세대 간의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저명한 나르시시즘 연구가인 키스 캠벨 박사는 과시적이고
외향적인 과대성 나르시시즘은 예전부터 꾸준히 존재해왔지만 내면의 불안과 피해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취약한 나르시시즘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더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 또한 그의 의견에 깊이 동의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냉담하고 무뚝뚝하며 공감 능력 없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이상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무시당하고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것 또한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발전하기 전이었기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문제들은 그저 의지가 약해서라며 무시당했고 아동기의 트라우마는 살다 보면 겪는 일로 치부되며 그냥 잊고 강해져라는 말로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나르시시즘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가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시끄럽고 뻔뻔하고 비윤리적이며 교묘하게 남을 조종하고 이기적이며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정치, 미디어, 금융 등 사회의 상층부에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SNS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피상적이며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콘텐츠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그 관심은 곧 돈과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사회적 비교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과거에는 그 비교의 대상이 내 주변 사람들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화려하고 이상적인 순간만을 매일같이 봅니다. 그들의 멋진 라이프 스타일, 높은 연봉, 완벽해 보이는 관계를 보며 나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자문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괴물을 키웁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런 비교 속에서도 잠시 기분이 우울해질 수는 있지만 이내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균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사회적 비교는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특히 피해의식과 질투심이 가득한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의 성공은 자신의 무능함과 불행을 확인시키는 고통스러운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세상을 탓하며 수동 공격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세상이 더 각박하고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사회적 비교를 극대화하는 지금의 환경이 그들의 취약한 나르시시즘을 더 자주, 더 강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독선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이라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랬을 거야. 좋게 가르쳐주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무례함을 눈감아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특권의식에 차있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착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뿐입니다. 한국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죠. 독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친절의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맹목적인 친절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친절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지혜로운 친절입니다. 상대가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일 때는 기꺼이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거나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결과와 책임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언어입니다.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독선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타인을 괴롭히도록 만드는 방임과 같습니다. 분별력 있는 친절은, 진정한 친절은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상처받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종종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은 깔끔하게 정리된 정신질환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타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복잡한 관계 속 트라우마 이야기는 불편해합니다.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세대 간의 학대와 같은 이야기는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문제는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우리 문화 속에서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집안 망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해도 자기 연민에 빠진 불평분자라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난을 받기 일쑤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수많은 이들이 당신과 같은 상처를 겪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비난하며 당신을 침묵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고통을 감당할 만한 공감 능력이나 그릇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중요하며 당신의 감정은 진짜입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전부를 볼 자격이 없는 것은 그들의 손실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을 둘러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유독 목소리가 크고 뻔뻔하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까? 정치, 미디어, 금융계는 물론이고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조차 그런 모습으로 더 많은 관심과 보상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현상의 뿌리,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질긴 문화라는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공유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특정 문화 속에서 세대를 거쳐 학습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돈이나 지위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계급적 문화는 나르시시스트를 키워내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그늘 아래 개인보다는 집단을, 자녀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권위를 앞세웠던 시절의 모습과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성별, 인종, 사회적 계층 등 특정 기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는 문화 속에서 가족 내에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동은 문제로 지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래 다 그런 거야, 혹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로 합리화되고 심지어 조장되기까지 합니다. 가족 중 누구도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나르시시스트와 정서적 학대를 키우는 온실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특히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가부장적인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이 움직이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이를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을 통해 대리 권력을 얻는 어머니가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 학대자가 되는 경우도 관찰됩니다. 아들이 가진 힘이 곧 어머니의 힘이 되는 구조 속에서 그녀 역시 가족 내에서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원래 세상이 그런 것이라며 방관하거나 그 사람도 당신을 위한 최선을 원했을 뿐이라며 가해자를 변호하는 조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인간성과 공감, 그리고 존중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그 시스템 안에서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키울 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문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으로 성공적인 사회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화적 나르시시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며 어떤 사람은 더 우월하고 가치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편견을 자연스럽게 학습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타인을 괴롭히고 멸시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부모가 그런 사람이라면 자녀 중 일부는 그 편견과 괴롭힘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또 다른 세대의 나르시시스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문화적 배경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함정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원래 저 문화는 저런 식이야. 악의는 없을 거야. 와 같은 변명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에서 끔찍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이건 우리 문화일 뿐이다 라고 변명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회적 규칙들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었다면 타인을 존중하는 법 또한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소위 골든 차일드, 즉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특별 대우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으며 약자를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억압적인 문화의 수혜자입니다. 반대로 취약한 나르시시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문화권에서는 권력을 가진 성별로 태어났지만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며 그 특권을 잃어버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고 분노하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지배감을 느끼려 합니다. 새로운 문화에 의해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말이죠. 문화적으로 용인된 나르시시스트는 가족과 사회의 조력자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그들의 행동이 문제될 때 그들은 진심으로 충격을 받으며 이건 내 문화일 뿐인데 왜 문제 삼느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그냥 문화 차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깨깨 군다면 그것은 오리입니다. 나르시시즘적 행동은 그것이 어떤 문화적 외피를 둘렀든 본질적으로 나르시시즘적 행동일 뿐입니다.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당신을 계속 그 관계에 갇히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세상의 나르시시스트가 더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나르시시스트의 수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해 배우거나 그런 관계를 겪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증 편향과 같은 심리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한번 무언가를 인식하고 나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기적이라고 보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세대 간의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저명한 나르시시즘 연구가인 키스 캠벨 박사는 과시적이고 외향적인 과대성 나르시시즘은 예전부터 꾸준히 존재해왔지만 내면의 불안과 피해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취약한 나르시시즘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더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 또한 그의 의견에 깊이 동의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냉담하고 무뚝뚝하며 공감 능력 없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이상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무시당하고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것 또한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발전하기 전이었기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문제들은 그저 의지가 약해서라며 무시당했고 아동기의 트라우마는 살다 보면 겪는 일로 치부되며 그냥 잊고 강해져라는 말로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나르시시즘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가 그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시끄럽고 뻔뻔하고 비윤리적이며 교묘하게 남을 조종하고 이기적이며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정치, 미디어, 금융 등 사회의 상층부에서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SNS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피상적이며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인 콘텐츠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그 관심은 곧 돈과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사회적 비교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과거에는 그 비교의 대상이 내 주변 사람들로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화려하고 이상적인 순간만을 매일같이 봅니다. 그들의 멋진 라이프 스타일, 높은 연봉, 완벽해 보이는 관계를 보며 나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자문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괴물을 키웁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런 비교 속에서도 잠시 기분이 우울해질 수는 있지만 이내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균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사회적 비교는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특히 피해의식과 질투심이 가득한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의 성공은 자신의 무능함과 불행을 확인시키는 고통스러운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세상을 탓하며 수동 공격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세상이 더 각박하고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사회적 비교를 극대화하는 지금의 환경이 그들의 취약한 나르시시즘을 더 자주, 더 강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독선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이라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랬을 거야. 좋게 가르쳐주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무례함을 눈감아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특권의식에 차있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착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뿐입니다. 한국에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죠.